다 박살났습니다. 중국산은 완전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저 미친 한국 장비는 대체 뭡니까? 테헤란 국방부 지하 벙커에 두꺼운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들이 사색이 된 채 대형 스크린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한국 따위는 미국의 하청업체라며 콧방귀를 끼던 오만한 장군들의 얼굴엔 핏기조차 없었습니다. 믿었던 중국산 방공망은 추풍낙엽처럼 뚫려 생지옥이 펼쳐진 반면 적군이 운용한 한국산 장비 앞에서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통하지 않는 절대 방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돈만 먹고 잠적한 중국의 비열한 민낯과 전세계 군수시장에 목줄을 진 대한민국 국방력의 압도적인 공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이란 수뇌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다며 이란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 새벽의 극비 보고서 유출 사건. 지금 그 통쾌하고 짜릿한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란 국방부 최고위 정보분석관 아미르 라흐마니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제 소개를 대신하기엔 제가 지나온 27년의 세월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테헤란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지하 특별 벙커. 저는 제 청춘과 인생을 전부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비밀 작전들, 그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들이 서류와 데이터가 되어 제 책상을 거쳐갔었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해도 전장의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3시, 제 눈앞에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들은 제가 27년간 굳게 믿어왔던 모든 세상의 이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중국산 방공망은 완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전선 사령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흙먼지가 카메라 렌즈를 뒤덮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죠. 벙커 안의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긴급 화상 브리핑을 위해 잠옷. 바람으로 불려나온 12명의 군 수뇌부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붉은 글씨로 깜빡이는 수치, 요격 성공률 43%. 저는 제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전산 오류가 났을 거라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계의 핵심 전선에 배치되었던 중국산 최신형 방공 시스템 FK3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43%라는 요격률. 방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10개 중 6개가 그대로 아군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방어망이 아니라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통신망을 타고 전방 부대들의 끔찍한 피해 보고가 줄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팔이 날아갔고 어느 부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처참한 무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책상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자책감은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을 심은 장본인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시계바늘을 정확히 14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극심한 무기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러시아마저 자국전쟁에 정신이 팔려 우리에게 내어줄 물량이 없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에게 구세주처럼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중국 국영방산업체의 중동 총괄 책임자 장웨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테헤란의 최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그 남자의 기름진 미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금장식으로 번쩍이는 명품 양복을 빼입고 손가락마다 알이 굵은 금반지를 끼고 나타난 장웨이밍. 그는 회의실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었죠. 아미르 분석관님, 이란같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에 이 엄청난 스펙의 최신형 방공망을 이토록 저렴한 가격에 내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위대한 중국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은 우리 중국 정부에 엎드려 절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 오만방자한 태도와 조롱 섞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장웨이밍이 자신만만하게 띄운 시뮬레이션 영상 속에서 중국산 FK3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100-800중 마치 마술처럼 격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공식 요격 보장률은 자그마치 89%. 그래프는 완벽했고 수치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중국이 아니면 대체 이 제재 속에서 누가 당신들에게 무기를 팔겠습니까? 그의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저는 결국 그 화려한 영상과 가짜 숫자에 속아 조국의 안위가 걸린 막대한 규모의 수입 계약서에 치욕스럽게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장웨이밍은 계약서를 챙기며 마치 불쌍한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14개월이 흐른 지금 그 알량했던 89%의 시뮬레이션 영상은 전선에서 우리 병사들의 피와 살이 찢기는 참혹한 현실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중동의 혹독한 기후를 전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가마솥 더위에 정밀 센서들은 줄줄이 녹아내려 오작동을 일으켰고 미세한 사막의 모래먼지는 레이더 수신부를 무참히 갉아먹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뚝 떨어지는 기온 탓에 형편없는 내구성을 가진 회로. 기판에는 결로가 생겨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기 일쑤였죠. 한 구역에서는 시스템이 아예 다운되어 재부팅하는 데만 무려 47분이 걸렸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전쟁터에서 47분이라니요? 그건 그냥 다 같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장웨이밍 그 자식에게 전화 연결해. 당장!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손으로 베이징 본사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끊어지기를 수십 번. 10여 분의 사투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는 웬 낯선 여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장웨이밍 총괄님은 현재 해외 장기 출장 중이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담당자가 부서 이동으로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부서에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난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현장 지원 인력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제가 악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상대방은 무미건조하게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뒤통수를 거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14개월 전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이란을 구원해줄 것처럼 굴던 그 사기꾼들은 우리 국고의 돈만 싹쓸이해 간 채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잠적해버렸다는 것을요. 고장난 방공망을 고칠 기술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버려진 것이죠. 벙커 안은 무거운 침묵과 절망적인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란 군부에서 가장 콧대가 높고 성질이 불같기로 소문난 강경파 실세, 카셈. 알리 에스테키 장군이 참다 못해 굵은 주먹으로 회의실 책상을 두 동강 낼 듯이 내리쳤습니다. 대안이 없어. 서방 제재가 문제라면 암시장을 뒤져서라도 미국산 패트리어트든 러시아산이든 당장 방어망을 대체할 물건을 구해오란 말이야. 내 새끼들이 저 깡통 같은 중국제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고 있잖아. 카셈 장군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통에 외교라인 담당자들은 그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볼펜 한 자루조차 팔지 않도록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었고 유럽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거래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최고위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끔찍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하던 벙커의 공기를 가르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정보국 소속 분석관 나비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무언가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장군님. 방금 전선 사령부에서 교차 검증된 매우 기이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나비드에게 쏠렸습니다. 카셈 장군이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죠. 기이한 보고.
지금 이 지옥통에 기이한 게 대체 뭐란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보고해. 나비드는 침을 한번 삼키더니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전술 지도와 수치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지금 우리 방공망이 뚫린 것과 동시에 우리 쪽에서도 적군의 핵심 군사시설인 D7 구역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보복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미사일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나비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구역들은 우리 공격의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오직 저 D7 구역만 우리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허공에서 전부 소멸되고 있습니다. 소멸된다고?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카셈 장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미사일, 같은 화력을 퍼붓고 있는데 D7 구역의 요격 방어율이 자그마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격으로 인한 적군의 피해가 사실상 제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의 장막을 쳐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요격률 100%? 그것도 이런 실전의 난장판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실전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기적의 숫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체 저 구역에 배치된 방어 시스템이 뭐란 말인가? 미국 놈들이 새로운 비밀병기라도 몰래 들여놓은 거냐? 제가 다급하게 묻자 나비드는 마른 세수를 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의 한쪽 구석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포착된 미사일 발사대의 열상강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미국산이 아닙니다. 정보국이 각국 무기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해 저 장비의 외형과 레이더 주파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소름 돋게도 저 장비는 나비드가 뜸을 들이자 벙커 안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장비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한국산 방공 시스템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정막이 흐르던 벙커 안이 일순간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셈 장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장난을 치는 거냐? 한국, 그 동양의 조그만 나라, 미국 놈들 가랑이 밑에서 하청업체 노릇이나 하는 그 유약한 나라 말이다. 고작해야 스마트폰이나 만들고 텔레비전이나 파는 나라 장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사일이 전부 막히고 있다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아. 당장 그 엉터리 데이터 집어치우지 못해. 다른 장군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카셈 장군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7년간 국제안보를 분석해온 제 머릿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았으니까요. 제 기억 속의 한국은 그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매운 음식을 먹으며 과거 우리 이란의 건설 현장에 돈을 벌러와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던 가난뱅이 노동자들의 나라. 딱 그 정도의 이미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전장에서 우리 공격을 100% 막아내는 괴물 같은 무기를. 이란 최고위 정보분석관으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분석이었습니다. 나비드 분석관. 당장 가서 환경 변수, 기상 조건, 아군 오폭 가능성까지 전부 다시 보정해서 분석해와. 이건 명백한 데이터 오류야. 한국 따위가 이런 압도적인 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제가 엄하게 꾸짖었지만 젊은 분석관 나비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와 장군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미 어젯밤부터 3번이나 교차 검증을 마쳤습니다. 기상, 지형, 공격 방향 전부 통제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적군이 한국산 장비를 쓰는 구역만 피해가 없고 그 외의 구역은 무너졌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나비드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손으로 두꺼운 파일 뭉치를 제 책상 위로 힘있게 내려놓았습니다. 국장님과 장군님들이 그토록 얕잡아 보시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진짜 현실을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 파일을 여시는 순간 이란 군부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나비드가 들이민 그 두꺼운 파일의 첫 장.
저는 그 첫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의 서늘한 감각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파일 속에는 제가 27년간 굳게 믿어왔던 세계의 질서가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새로운 지배자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 서류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만했던 이란 군부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든 대한민국 국방력의 무서운 실체. 이제 그 경악스러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나비드가 책상 위로 내리친 그 두꺼운 파일의 첫 장을 넘기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그리고 장군님들. 나비드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표본 오류가 아닙니다. 제가 중동 전선 전체의 교전 데이터를 이잡듯이 뒤져서 외부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3건의 사례를 교차 검증해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첫 번째 지도는 남부 전선이었습니다. D4 구역과 D7 구역을 보십시오. 두 구역은 직선거리로 고작 34km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완벽하게 동일한 규모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콧대 높던 중국산 방공망이 설치된 D4 구역은 요격 성공률 38%, 말 그대로 부대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장비로 무장한 D7 구역은 우리 미사일의 목표 도달률이 겨우 1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89%의 미사일이 적진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먼지처럼 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마른 침을 삼키기도 전에 나비드는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를 가차없이 넘겼습니다. 동부 해안의 복합 드론 공격, 고도가 높은 북서부 산악지대의 저고도 침투 공격. 지형도 기후도 달랐고 우리 군의 공격 패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장비를 쓴 구역이 요격률 52%로 헐떡이며 피를 흘릴 때 한국산 장비를 쓴 구역은 무려 87%, 93%라는 기적 같은 방어율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나비드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전장이 3번 바뀌었는데 결과가 같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팩트입니다. 한국산 장비를 쓰는 적들에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정예 공격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꼴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카셈 장군의 두꺼운 턱 근육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미국의 꼬붕이라며 비웃던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우리 미사일을 장난감 취급한다는 게. 하지만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데이터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숱한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소리 없이 완벽하게 전장을 지배해버리는 압도적인 데이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장군님. 진짜 공포는 고작 이 교전 데이터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나비드는 화면에 거대한 붉은색 꺾은 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직으로 쏘아 올린 탄도 미사일의 궤적 같았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바닥을 기던 선이 지금은 18조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권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5년 만에 무려 7배입니다. 매년 덩치를 불려나가는 이 미친 폭주 속도는 전 세계 군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18조 원 해봤자 미국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군수업체 하나 매출만도 못한 거 아닌가. 카셈 장군이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묘하게 말끝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비드는 기다렸다는 듯 세계 지도를 화면에 꽉 차게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죠. 한국 무기를 사들인 17개국의 목록입니다.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장군님,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17개국 중 무려 14개국이 우리 이란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대 관계에 놓인 나라들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누군가 헛숨을 켜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역시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죠. 우리 이란의 목을 조이는 주변 적국들이 온통 한국산 무기로 떡칠을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나비드가 띄운 다음 슬라이드에는 위압적인 자주포의 위용과 함께 60%라는 거대한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를 한국이 씹어먹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도 천조국 미국도 한국 앞에서는 명함조차 못 내밉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상전의 글로벌 표준이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었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카셈 장군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지? 적국들이 동일한 한국산 화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군처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뜻이니까요. 똑같은 부품을 공유하고 포탄을 나누고 똑같은 작전 시스템으로 우릴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총칼을 파는 장사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창을 짜서 전 세계를 그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놈들의 납기일입니다. 나비드의 브리핑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나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주문하면 독일은 4년에서 6년, 미국조차 굽신거리는 동맹국 특혜를 줘도 3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며칠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18개월입니다. 심지어 일부 급한 품목은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국 군대에서 쓰던 멀쩡한 새 장비까지 턱턱 빼내서 즉시 배에 실어버립니다. 화면에는 폴란드의 국기가 띄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까지 들이닥쳐 벌벌 떨던 폴란드가 다급하게 무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이웃나라인 독일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독일 놈들이 부품 수급이 안 되네, 생산 라인이 멈췄네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피가 마른 폴란드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경공격기까지 무려 24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단일 국가방산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나비드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결정적인 팩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바로 옆 동네 독일 공장에서 기차 타고 며칠이면 가는 전차보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 배로 실어오는 한국산 전차가 폴란드 땅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급하게 날림으로 대충 조립한 깡통. 무기 아니야? 누군가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미치도록 빠르고 가격은 반값인데 심지어 성능은 유럽산이나 미국산을 압도해버립니다. 비결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일 만큼 완벽한 생산 인프라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장인정신 운운하며 전차를 수제작으로 하나하나 깎고 조립할 때 한국은 자동차 공장에서 소나타를 찍어내듯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쏟아내듯 무기를 미친 듯이 뽑아냅니다. 삼성과 현대차를 세계 1위로 키워낸 그 무시무시한 민간 제조업의 핏줄이 군수산업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는 겁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전 세계의 무기를 때려 붓는 괴물 같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 펜이 종이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회의 시간에 펜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사내. 이란 군부에서 가장 콧대가 높고 오만했던 카셈 장군이 자신의 수첩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미친 듯이 메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만한 장군의 손끝이 공포에 질린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비드가 던진 마지막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장님, 무기를 잘 만들고 빨리 파는 건 그저 표면적인 공포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한국의 생태계 이식 전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무기를 하나 팔면 부품 하나 고장날 때마다 자기들에게 비싼 돈을 내고 고치라고 평생 갑질을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나비드의 목소리가 지하 벙커의 바닥을 박박 긁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설계도, 생산기술, 현지 공장 설립, 심지어 유지보수 노하우까지 전부 패키지로 묶어서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미친 거 아니야? 자기들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찬다고. 기술을 다 퍼주면 나중엔 그 나라가 알아서 무기를 만들 텐데 한국 놈들은 나중에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카셈 장군이 메모하던 펜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장군님. 나비드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바보처럼 다 퍼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국식 공장을 짓고 한국식 부품을 쓰고 한국식 매뉴얼로 군대를 훈련시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국가, 방어체계 자체가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를 살 때도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때도 결국 한국의 기술과 플랫폼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한 식민지 종속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인 셈이죠. 한국은 단순히 쇳덩어리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방어 생태계를 전 세계에 바이러스처럼 심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벙커 안의 에어컨은 분명 가장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셔츠는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위 정보 분석관으로서 27년을 살아오며 저는 오직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체스판의 진짜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물 안개구리처럼 낡은 과거 데이터나 뒤적이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그 조그만 나라는 소리 없이 전 세계의 안보 생태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피 같은 돈을 주고 도입한 중국산 무기는 전선에서 아군을 죽이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은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자신들의 지배력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비드의 브리핑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진짜 마지막 카드는 무기 시장의 점유율 따위는 애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끔찍하고 거대한 세계 질서의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무소불 위의 제국 미국조차 대한민국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비드가 띄운 다음 슬라이드에는 무기나 전차의 위협적인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저 검붉은 빛을 띠는 투박한 광물 덩어리 사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장군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대형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게 뭡니까? 카셈 장군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멩이 구경이나 할 시간입니까? 당장 한국 놈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지나 마저 설명해. 장군님, 이 돌멩이가 바로 전 세계 군사력을 쥐락펴락하는 절대 반지입니다. 나비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광물의 이름은 안티모니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최고위 권력자들 중 그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27년간 정보 분석에만 매달려온 저조차도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인 겁니다. 나비드가 화면을 전환하자 안티모니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현대 군수품의 목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미사일 추진체가 폭발하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제, 적의 장갑차를 뚫는 철갑탄과 예광탄의 경화제, 야간 투시경의 핵심인 적외선 센서 부품, 심지어 우리 병사들이 입는 군복의 방염 처리까지.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핵심 무기와 생존 장비에 이 안티모니가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돌멩이가 없으면 미사일은 날아가다 허공에서 터져버리고 총알은 철판을 뚫지 못하며 밤이 되면 모든 군대가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광물을 도대체 누가 쥐고 있다는 건가? 원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비드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 안티모니의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렸습니다. 세계 무기 생산의 돈줄이자 생명줄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화면에는 펄럭이는 성조기와 함께 끔찍한 숫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4%. 미국 국방부의 내부 기밀 문서에서 유출된 최신 데이터입니다. 현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안티모니. 비축량이 정상 운용 기준의 4% 이하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장군님.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는 그 콧대 높은 미국이 고작 이 돌멩이 하나가 없어서 당장 몇 달 뒤면 국가방위의 핵심인 미사일과 총알,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카셈 장군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벙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국의 무기 공장이 멈춘다니요. 촘촘한 경제 제재로 우리 이란의 목을 졸라매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로 전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그 무소불위의 제국. 미국이 고작 원자재가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든다는 건 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천하의 미군이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며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건가? 제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살 길을 찾았죠. 나비드의 검은 눈동자가 저를 향해 정확히 꽂힙니다. 그리고 그 살길의 끝에 바로 대한민국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라고. 카셈 장군이 의자를 쾅 박차고 일어납니다. 한국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거냐? 그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파먹을 자원이 나면 얼마나 난다고 천하의 미국이 거기다 손을 벌려. 장군님 말씀대로 한국에는 안티모니 광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한 자원 빈국이니까요. 나비드가 화면에 한국의 거대한 재련 공장 전경 사진을 띄웁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최첨단 설비들이 숨막히는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재련 기술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좋은 원광을 캐내도 그걸 군수용 미사일에 쓸 수 있는 초고순도로 가공하지 못하면 그저 무거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이 불순물 덩어리 안티모니 원광을 수입해 완벽한 품질의 무기급 소재로 정제해낼 수 있는 압도적 생산.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뿐입니다. 제 숨이 턱 막힙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전신을 휩고 지나갑니다. 고려아연을 비롯한 한국의 비철금속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어내며 극한의 미세정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미친 기술력이 이제는 세계 군수 공급망의 가장 깊숙하고 치명적인 심장부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우리 정보국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방부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한국 기업의 머리를 조아리며 긴급 기술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재련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미사일 공장도 멈추는 완벽한 생태계 종속 관계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7년입니다. 제가 이란의 외무부와 국방부를 오가며 국제 정세와 힘의 논리를 분석해온 세월이 자그마치 27년입니다. 저는 늘 세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로만 읽어왔습니다. 우리 이란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제가 평생을 바쳐 그려온 그 체스판의 밑바닥, 판 자체를 통째로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직접 총대를 메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 돈이 아무리 썩어 넘쳐도 핵무기를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나라의 허락과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의 총알조차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드는 치밀하고도 끔찍한 나라.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무기 수출 강국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비드가 브리핑에 쐐기를 박듯 무겁게 입을 엽니다. 미국은 가혹한 경제 제재로 우리 이란을 압박하고 숨통을 조입니다. 우리는 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피를 토하며 싸우죠. 그런데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제국 미국조차 대한민국이 없이는 자신의 몸을 지킬 미사일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군님들, 우리가 지금 진짜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량 깡통 무기나 팔고 밤도주한 비열한 중국입니까? 아니면 광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종이 호랑이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글로벌 안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앉아 소리 없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진짜 지배자, 대한민국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술을 떼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핏대를 세우며 한국을 미국의 꼬붕이라 조롱하던 카셈 장군은 의자 깊숙이 파묻힌 채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두껍고 거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무력감. 그래요. 그것은 뼈저린 패배감이 섞인 완벽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강경하고 미군의 총구 앞에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호통치던 호전적인 사령관이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낯선 동양의 나라 앞에서 철저하게 영혼까지 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나비드 분석관. 지독한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사막의 모래를 씹은 것처럼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브리핑한 모든 데이터, 세계의 전선 교전 기록, 안티모니 공급망의 현실, 그리고 미국의 치명적인 종속 상황까지 단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는 완벽한 사실인가? 제 목숨과 조국의 명예를 걸고 보장합니다, 국장님. 모든 정보는 다중 해외 정보망을 통해 수십 번의 팩트체크를 끝마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무릎에 힘을 주어 버텨냅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11명의 수뇌부들을 차례대로 훑어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중국을 향한 분노 대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거인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깊게 서려 있습니다. 오늘의 긴급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집무실로 돌아가 이 모든 경악스러운 팩트를 종합한 최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일 아침 테헤란에 해가 뜨기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도 제 결정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토를 달 기력조차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카셈 장군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짐승처럼 무겁게 일어납니다. 그가 벙커의 철문을 빠져나가기 전 저를 향해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아미르 국장. 그놈의 보고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겠지?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27년 외교 안보 인생에서 제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면서도 조국의 생존을 위해 가장 명백한 진실을 담아야 하는 절대적인 결론. 저는 그 결론의 문장이 무엇인지 이미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벙커를 빠져나와 제 집무실로 향하는 좁고 차가운 복도. 귓가에는 여전히 무전기를 뚫고 들어오던 전방 병사들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동맹을 가장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중국의 비열한 배신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참혹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그 얄팍한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 따위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세계의 룰을 정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땅속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땅덩어리도 좁아 터졌으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서방의 구호물자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말입니다. 저는 고요한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깜빡이는 얇은 커서가 마치 제 27년의 무지함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키보드 위에 조심스럽게 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오만과 낡은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이란. 수뇌부를 공포로 몰아넣을 그 뼈아픈 극비 보고서의 첫 줄을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장을 써내려갈수록 차가운 팩트와 데이터로 무장한 제 가슴. 한 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공포나 강대국을 향한 경외심을 넘어선 인간 본연을 울리는 묵직한 무언가. 저는 차가운 무기 스펙과 거대한 경제 지표 너머에 숨겨진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이 보고서는 그저 우리 이란이 느끼는 절망의 기록표에 불과할 테니까요. 저는 정보망의 가장 깊은 심층 아카이브 보안을 해제하여 수십 년 전 한국과 우리 중동이 처음 만났던 그 까마득하고 먼 과거의 기록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마주한 순간 저는 노트북 화면을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 낡은 사진 한 장은 세상 그 어떤 첨단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며 가슴 시리도록 숭고한 기적의 진짜 증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그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접속한 이란 국가기록원의 심층 아카이브. 그 깊고 먼지 쌓인 데이터의 바다.
밑바닥에서 제가 건져 올린 것은 최첨단 미사일 설계도도 1급 군사 기밀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테헤란 외곽의 어느 삭막한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찍힌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같은 폭염. 숨만 쉬어도 목구멍 안으로 모래가 넘어들어오는 그 지옥 같은 건설 현장에 깡마르고 체구가 작은 동양인 노동자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소금기가 하얗게 얼룩진 빛바랜 작업복,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 껍질이 벗겨진 얼굴, 그리고 뭉툭하게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척박한 사진 속에서 제 심장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눈빛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살인적인 노동 속에서도 그들의 눈동자만큼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나올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오기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군수 시장에 숨통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사진에 첨부된 수십 년 전의 경제 지표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권. 자체 무기 생산 능력 사실상 제로. 망산 수출 규모 제로. 천연자원 전무. 국가 경제의 뼈대가 될 만한 핵심 산업 기반도 거의 전무. 심지어 어떤 평가 항목에는 아예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굴욕적인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지하 벙커에서 장군들의 숨통을 조여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데이터들, 방산 수출 18조 원, 17개국 도입, 글로벌 자주포 시장 60% 장악. 그 화려한 현재의 숫자들과 이 처참한 과거의 기록들이 같은 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잿더미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아무것도 없었던 절망의 땅이 불과 반세기 만에 미국조차 부품을 구걸하게 만드는 거대한 군사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제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아스라한 기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0년대 이란의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현지 십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그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는 유럽, 일본, 그리고 중동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다국적 건설사들이 뒤엉켜 있었죠. 아버지는 밤마다 흙먼지를 털어내며 제게 유독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아주 깊은 한숨과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아미르, 한국에서 온 그 작고 까만 사람들은 도무지 인간 같지가 않단다. 일본 놈들이나 유럽 놈들은 해가 지면 칼같이 연장을 던져버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로 도망을 치지. 그런데 그 한국 놈들은 해가 떨어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도 커다란 전등을 대낮처럼 켜놓고 밤새워 시멘트를 비비고 철근을 나른단다. 50도 땡볕에 쓰러져 피를 토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붕대를 칭칭 감고 다시 비계 위로 기어 올라가는 독종들이다. 기술은 서양 놈들보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놈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마감 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난 살다 그렇게 지독하게 일하는 민족은 난생 처음 보았다. 아버지의 그 낮고 떨리던 목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카이브의 옛 중동 건설사 업체 평가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수백 장의 평가서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시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기술력과 경험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함. 그러나 이들은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음. 포기라는 단어를 모름. 계약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초인적인 인내력을 보여줌. 속도와 책임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 속도, 책임감, 마감을 넘기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나비드가 벙커에서 브리핑했던 K. 방산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납기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이 4년, 5년씩 배짱을 부리며 납기를 지연시킬 때 한국은 단 18개월 만에 심지어 자국 군대가 쓰던 새 장비까지 빼서 배에 실어보내는 미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펄펄 끓는 사막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세우던 그 처절한 속도와 책임감이 이제는 최첨단 흑표 전차를 조립하고
K9 자주포를 찍어내는 거대한 방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완벽하게 유전되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건설 노동자의 흑투성이 작업복이 정밀 무기를 조립하는 연구원의 방진복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끝장을 보고야 많은 기질은 단 1%도 희석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장웨이밍이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처참하게 전선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돈만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책임감이라곤 쥐뿔도 없는 얄팍한 상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끝까지 함께 살아남는 방어 생태계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뼈를 갈아 넣는 것을 수십 년 전 사막에서부터 증명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연관 검색어로 튀어나온 또 다른 기이한 역사적 기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부도의 위기, 이른바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의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텅 비고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며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절망의 시기. 우리 이란 같았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전복되었을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이의 돌반지, 결혼 예물, 십자가 목걸이 같은 금부치들이 쥐어져 있었죠.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장롱을 열고 금을 들고 나와 헌납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의 경악에 찬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살기를 찾아 도망치거나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 같은 재산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지구상에 실존한다는 사실에 제27년의 냉소적인 외교 분석관 인생이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50도 폭염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참아가며 철근을 메고 비계를 오르던 건설 노동자들의 땀방울. 나라를 구하겠다며 장롱 속 애지중지하던 금부치를 들고 나온 수백만 어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군수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압도적인 방산 생산 능력과 안티모니 공급망.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확히 하나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돈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나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맨주먹으로 시작했기에 그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래바람 부는 타국의 사막에서 그들은 스스로 바위를 깨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인은 연약할지 몰라도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수천만 명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뭉쳐서 불타오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가장 무서운 비밀병기였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텅 빈 집무실에서 제 입술 사이로 체념 섞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27년간 강대국의 조건을 영토의 크기, 핵무기의 숫자, 자본의 규모로만 재단해왔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달러나 핵폭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책임감,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위대한 국민성.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겹겹이 쌓이고 뭉쳐져 만들어진 강철 같은 코어. 저는 그 눈물겨운 헌신의 역사 앞에 27년 외교관. 인생 처음으로 한 나라를 향해 엎드려 절을 올리고 싶은 벅찬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의 여명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맑고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수십 년 전 한국 어르신들의 흑백